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빠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부터 이 각도는 좀 빠르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8월 이후부터 9월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6월에 저점을 찍었던 부분을 그 근방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영상에서 투매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긴 했죠. 이유는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율이 저는 이게 환율이 좀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은 그렇게 반영했으니까 할 말은 없죠. 환율이 슈팅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주요한 종목들의 지지선 자리까지 도달을 한 거죠. 지지선 자리에서는요. 또 저항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악재를 받으면 지지선을 깨면서 갭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갭하락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이어져서 나오냐면 이제 투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투매를 예상했던 거고요.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는요,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패닉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압박을 받아서 하락한 건 맞는데 지금도 빡세게 하락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패닉셀이 나오려면은 이 하락 있잖아요. 이게 좀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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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종일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는 거죠. 종일. 근데 지금은 사실 점심이라서 섣불리 뭐 지금 패닉셀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갭을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심리가 흔들려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주식이 떨어질 때요. 이제 악재에도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교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적인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에 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악재는요. 이제 뭐 어떤 나라랑 대립해서 뭐 싸우네 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회복을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정치 쪽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거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것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일시적으로 어떤 나라와 갈등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왜 기업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무역 경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 들어가지 마라, 여기로 들어와라, 저기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은 회복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과거 일본의 그 원전 사태나 대지진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테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건 역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발생을 또 하겠죠. 근데 이 재난적인 측면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아주 일시적. 그래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기업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주식 시장이라는 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엇으로 방어가 되는 겁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냐? 간단하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계속 성장하고 이것저것의 사업을 늘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대외적인 심리, 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뭐 전망이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예측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회사가 정말 우량한 회사고 이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회사가 만약에 디폴트,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 구제도 못 해줘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을 진짜 안 하는 게 맞아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칫 연쇄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우량 기업이 무너지면요,
그 상장 폐지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악재인가? 지금 외교적인 측면에 있는 거죠. 정치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제 견해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2020년도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달러를 풀었습니다. 정말 기하학적으로 달러를 다 풀어 제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유발이 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와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아니에요. 수치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에 원자재 가격과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잘 순환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너도 나도 그냥 대출받고 사업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다 보니까, 건물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전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돌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로 인해서 인플레가 가중된 건 맞아요. 압박이 더 든 건 맞고요. 근데 이게 2020년도에 달러 풀어놓고 2021년도에 그 수치까지 다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탓을 하면서 인플레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금리를 왜 이렇게 빡세게 올리냐? 물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도 맞아요.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죠. 근데 약간 이제 이면적인 부분을 보자고 하면, 미국이 달러를 그만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값과 은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 말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차트들이에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을 만드는 게 자기들 입장에선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없는데 금리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림으로써 뭐가 좀 이득이 되고 있다.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권을 쥐고 있는데 그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이 만약에요, 이제 이런 가설이죠. 제 견해고요. 금리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이 초박살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막 이걸 원할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쟤네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막 무너졌으면 좋겠어, 얘 박살 낼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악마 같은 놈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 경제 안정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다 뻥이에요. 그거 뻥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뻥이라는 전제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이제 잡을 수 있는 건가?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안정이 돼야 돼요. 유가가.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그 금액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미국이 유럽에게 천연가스를 수출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는 어땠어요?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동 국가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혜받아갖고 베네수엘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원전이라는 기술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미국이 수출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수출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도 어떻게 해요? 뭐 유전이 발견되고 뭐 천연가스가 발견돼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내연기관차도 있지만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 가운데 있고, 또 수소경제라고 해서 이쪽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오일 쇼크,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다? 있다라는 거죠.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은근슬쩍 인플레의 주범을 뭐라고 또 바꾸고 있냐면,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막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장황해지면 지루하니까. 지금부터 언론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언론이 이제 하락했을 때 이 언론이 이제 스탠스를 바꾸면서 좀 보도 자체 내용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안 좋은 기사만 계속적으로 내보낼 경우에는요, 이 심리가 위축이 돼서 투자에 신규 유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투자에 신규 유입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고 모멘텀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과 사실 세력은 하나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명분을 잡고 수급을 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입장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언론이 없다 할지라도요, 세력들이 수급을 쏘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뻐꾸기 노릇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의 입장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밑밥을 좀 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어제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줄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의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이제 방역 대책이 이제 효과적이냐 했을 때 이건 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저기 뭐 독일에선가 맥주 축제 하는데 뭐 스웨덴 사람도 와서 이 3년 만에 열려서 너무 즐겁습니다 하면서 하하호호 떠드는 장면을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단순히 하나씩만 떼놓고 보면은 우리가 야 이게 부작용이 심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씩 떼서 보면 이 방역 대책이 비효율적이구나, 이젠 좀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맥주 축제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외국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롭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따로 보도된 기사들이죠. 근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부작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을 강요할 수 없게 돼요. 부작용을 본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백신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만, 스스로 원하는 사람만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언론에서 독일 맥주 축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이전부터 다 사람들 그 차 있는 관중 가운데서 함성 지르고 이미 끝났었는데, 유독 이번에 이걸 강조하면서 외국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밑밥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제 코로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백신도 안 맞아도 되니까 이제 완화시켜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돈 써라, 나가서. 그동안 쫄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쪼그라들어 있었잖아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불안하고 괜히 갔다가 격리당하면 어떡해 이 생각하고. 근데 이거 모든 거를 이제 완화하는 추세로 가니까 나가서 돈 쓰라는 거예요. 나가서 돈 써라. 그럼 한국이 이렇게 방역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여행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제 꼭 그동안 꽁꽁 묶어놨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차트 모양, 공포, 악재 이런 것들이 당장은 뭐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여고를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언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세력도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이제 본격적인 수급을 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코스닥이 뭐 변동성이 심하고 워낙 개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정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치를 반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치 투자자들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 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고 여기서 만약 더 빼고 이렇게 간다? 이거는 기업에게 뭐가 생긴 거다? 이거 문제가 생기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투매가 일어나고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다. 그렇다면 현재 사실 기업들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근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방어선이 구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향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안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와 줘야 돼요. 그 수급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바이오 게임 반도체입니다. 걔네만 들어오면 돼요, 사실.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형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가 오르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이죠.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 전 도달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뭐 버틸 것이냐, 뭐 공포에 의해서 팔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제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